네,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 제7장입니다. 7장은 실천가의 역할과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 역할에 비해서 두 번째 장인 실천 기술에서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감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2페이지를 봐주시면 최근 7년간의 출제 영역과 분포를 알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역할과 관련해서는 조력자나 계획, 행정 관련된 역할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기술과 관련해서는 각 기술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제된 빈도 수만 보더라도요. 16회부터 최근 7년간 보면 가장 적게 출제된 게 2문제, 많이 출제된 해는 5문제씩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역할과 기술을 수행하고 발휘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걸 실제 사례로 묻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살펴볼 텐데요. 자, 134페이지부터 이제 역할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3가지 로스만의 모델을 중심으로 유목화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로스만 모델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지역사회 개발, 두 번째는 사회계획, 세 번째는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물론 각 모델마다 중첩되는 역할도 있지만 특정 모델에서 비중이 높은 역할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포인트는 주민이 스스로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천가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약간 뒤에 빠져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마도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자, 안내를 한다라는 것은 마치 나침반이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천가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먼저 나서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한번 찾아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끔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안내자는 실천가에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안내를 하느냐? 동그라미 1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자,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려면 지역사회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겠죠. 마치 아니 주민들이 이것도 모릅니까? 라는 그런 비판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관심했을 수도 있어요. 공감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역사회 상황을 수용을 합니다. 자, 수용하고 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니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 줄 때 정말로 우리가 안내자 혹은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그냥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1차적으로 공감을 해야 나중에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근데 처음부터 문제 해결을 하려고 덤비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천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35페이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간 서포트, 옆에서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안내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해보세요. 강하게 권고한다던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을 한다던가 나처럼 해보세요 라고 같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들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가는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천가가 이거는 나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는 순간들이 등장하겠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역할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내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지 실천가가 문제를 해결하면 역량은
실천감한 역량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역할 한계를 제시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안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다가 안내를 하면서도 때로는 힘을 조금 보태줘야 되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그게 두 번째 조력자인데요. 자, 조력자 영어 단어 한번 볼까요? able에다가 앞에 en이 붙었고 뒤에 r이 붙었습니다. able이라고 하는 건 ability, 즉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조력자라는 건 상대방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조력자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별표 어마무시하게 해놓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출제 유형이 있었는데요. 동그라미 1, 2, 3, 4 제시하고 나서 무슨 역할이냐? 답으로 조력자를 찾아주는 거. 첫 번째,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력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나다라. 그래서 여러분은 가나다라를 전부 다 답으로 찾아주는 것. 자, 세 번째 유형은 다음은 조력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지문을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력자의 역할은 불만을 모은다입니다. 자, 여러분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이론을 공부하셨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그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을 때 언제입니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죠. 하지만 사소한 거라도 갈등이 있다 보면 주민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따라서 최초로 해야 되는 실천가의 역할은 불만을 한데 모아야 됩니다. 각자 가진 불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뭉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만,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 당신도 사례관리자, 나도 사례관리자. 당신도 사례관리 종결에서의 어려움, 나도 사례관리 종결에서의 어려움.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맞대어서 사례관리 매뉴얼에서 왜 욕구 사정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종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지 도움을 한번 같이 청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불만을 한데 모읍니다. 자, 그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조직화를 격려하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 특별히 별표를 해두세요. 자, 조직을 하는 것과 조직화를 격려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직화라고 하는 건 전문가가 주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마치 공감 네이버 카페에서 문영주 교수님이 스터디 그룹 멤버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직가의 역할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문영주 교수님이 같이 공부하는 1급 수험생들이 여기서 서로 모여서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같이 특강도 듣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정보를 주면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 한번 스터디 그룹 짜보자.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리고 직접 조직하는 건 주민들이 될 것이고요. 자, 조직가와 조직화를 격려하는 역할은 전혀 다르다. 자, 조력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조직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혼자 해결하지 않고 모임을 만들어서 역동적인 실체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136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러려면 우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때로는 과업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그룹이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커피 쏠게요. 내일은 누가 쏘실까요? 이러면서 서로 따뜻하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때로는 응원한다는 쪽지도 써주고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따뜻하게 우호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그 한 명 한 명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스터디 멤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일은 빠지세요. 저희끼리 스터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역량 강화가 되지 않겠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스터디로 모였지만 부친상을 당했는데 우리가 조문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 가지만 누군가 가신다면 제 조의금을 좀 대신 전해주세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조금 다져질 때 우리의 과업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실천가 모두 인사가 반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자, 네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의 목표가 따로따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만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한데 모여진 그 불만을 해소하는 거겠죠. 그런데 모이다 보면 각자 불만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결속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각자의 목표도 있지만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공동의 목표를 강조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 왜 우리 동네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목욕탕이 있었다가 지금은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집집마다 샤워기나 욕조가 다 있으니 70년대, 80년대처럼 대중목욕탕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죠. 그냥 해수탕이나 찜질방이 있고요. 그러나 삼복도로, 중복도로,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욕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그 샤워실을 갖출 만한 또 그 주거 환경이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복지관에 와서 관장님, 우리 마을에도 목욕탕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목욕탕을 만드는 거 좀 어려움 있고 지역사회 요번에 커뮤니티 센터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안에 샤워기 몇 개 좀 갖춰놓고 씻을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도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설득해 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물론 각자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욕구는 있겠지만 우리 공동의 목표, 목욕탕, 그걸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럼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구청장님 찾아갈 때 힘도 보태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면 지역사회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제2, 제3의 아젠다가 나타납니다. 자, 그게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실천가의 역할인 것이죠. 자, 137페이지 보면 세 번째 전문가의 역할 나오는데요. 사실 교수님 전문가의 역할은 지역사회 개발보다는 사회계획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렇지만 지역사회 복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주민이 한다? 아니죠. 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한다? 아니죠. 모두가 한다 아니었습니까? 전문가, 비전문가, 준전문가 모든 사람이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도 전문가로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건 보태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의 전문가 역할입니다. 자, 다른 역할에 비해서 비중은 조금 적지만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에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한 걸 토대로 해서 욕구조사, 자원조사, 평가조사 이런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알려주기도 하고 딱 벽에 막혀서 그 장벽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조금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서 아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테크닉이나 기술도 조금 발휘하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평가도 한번 해보고 이번에 우리가 좋았던 건 이런 거, 조금 아쉬웠던 건 이런 거, 내년에는 이런 걸 조금 보완해 봅시다. 라고 피드백, 환류도 하는 이런 역할들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처음부터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안내자와 조력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다가 장벽에 부딪혔을 때, 주민들이 뭔가 걸림돌에 넘어졌을 때 이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역할은 사회치료자인데요. 우리는 개인복지, 가족복지, 집단복지 과목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병들어 있으면 개인이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사회가 병들어 있다면 사회를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13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마다 그 지역사회 어떤 금기적인 사고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태도가 그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던가 남성 여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뻤던지요. 그래서 그 전날 밤을 꼬박 새고 내가 1등으로 가서 투표를 하리라 하고 밤을 새워서
6시가 되기 전에 5시 반부터 달려가서 1등으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소가 이제 셔터를 올리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끼리 투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의 뒤에 있던 어르신이 갑자기 저에게 오시더니 학생, 투표하는데 여자가 1번으로 투표하면 재수가 없다네. 조금 뒤에 줄 서줄 수 있겠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20년,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제일 먼저 갔는데요. 저는 이거 1등으로 투표하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왔는데요. 저는 생애 최초의 투표라서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왜 제가 뒤에 가야 되죠? 했더니 뒤에 있는 모든 이 어르신들께서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시는 거예요. 배에 승객들이 오를 때도 여자가 먼저 배에 승선을 하면 풍랑을 맞아서 이렇게 침몰될 그런 게 있으니 보통 배에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먼저 승선을 한다네. 그래서 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이제 그랬던 것이죠. 아직까지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미신, 이제 그 성역할 사회화에 있어서 약간 젠더 편향된 이런 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거기서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비슷한 몇 번의 일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앞에 가야 재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등으로 투표하는 이제 시간들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김장 나눔 행사에 가보시면은요, 대부분이 50대, 60대 여성들이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럼 남성들은 김장 나눔을 할 수가 없는가?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무거운 후원 물품들이 왔을 때 왜 전부 남성들만 나가서 후원 물품을 날라야 되는가? 때로는 저처럼 체력 좋은 여성은 2개, 3개 걷더니 이렇게 나를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자, 그런 것들은 사회 치료자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데 뭉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이드라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힘을 보태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수행한다. 그 사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강조되는 역할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사회계획 모델에서 강조되는 역할도 있을 겁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학자를 2개의 학자로 구분해 놓았지요. 모리스와 빈스텍 그리고 샌더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2개 1번, 2번을 구분해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회계획 모델에서 이런 역할이 강조되는구나. 가장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구나 라고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사회계획 모델이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은 계획가 혹은 기획 역할이겠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혹은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기획에 앞서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니 138페이지 보면 분석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평가조사도 실시합니다. 효과성, 효율성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료를 분석해야 되니까 분석가의 역할. 두 번째 역시나 계획가의 역할. 자, 세 번째는 조직가의 역할. 자,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조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였고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조직한다 입니다. 자, 누구를 조직하는가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주민을 조직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천가를 조직할 수도 있고 억압받은 계층을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역할은 행정가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 행정론 1장 공부하시면 POSD, CORP 등장하잖아요. 그죠? 행정이라고 하는 역할은 전문가가 주도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0페이지에 사회복지 행정론에 있던 POSD, CORP가 여기에 똑같이 등장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직원을 채용한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한다, 혹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그런 역할이 등장하며 이거 다 전문가 역할, 사회계획 모델, 행정가의 역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계획과 관련된 역할들은 대부분이 계획,
분석, 조사 혹은 행정 이런 역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모델이 나오겠네요. 바로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사회행동 모델이니까 제목 그대로 행동가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낄끼 빠빠 해야 되겠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됩니다. 자, 14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였습니까? 불이익 집단,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현재의 체제를 개편, 그래서 변혁을 일으키는 게 주된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니 사회행동 모델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억압받는 계층이잖아요. 불평등을 평등하게 바꾸는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집니다. 두 학자들이 역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계획 모델처럼 두 학자를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전부 사회행동에서 강조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1페이지 보시면 역시나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죠? 단,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조력자가 조금 다릅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힘을 보태줬잖아요. 누구의 힘을? 모든 주민의 힘을.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특정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능력,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모두를 도와주는 역할. 하지만 지금 사회행동 모델은 모두를 도와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억압받은 사람, 배제된 사람. 자, 그래서 조력자라고 하는 게 누구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좀 다릅니다.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소외계층, 배제계층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개자 역할은요. 사회행동을 하려고 하면 자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충분할 때 사회행동 모델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 바로 기능주의, 갈등주의 할 때 갈등주의 이론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원 동원 이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개자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니 그 자원이 있는 곳에 자원을 연결해주는. 예를 들면 다른 자원보다 법률 자원, 변호사, 법무사 혹은 노조, 근로기준법 관련한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스스로는 조금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정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중개자 역할입니다. 자, 142페이지에 보시면 옹호자 있는데요. 옹호는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편 들어줄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열악한 지위, 불이익 집단, 억압받는 집단. 모두를 위한 모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권익을 증진해서 그들이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편들어준다. 옹호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행동 모델에 걸맞게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캠페인할 때 실천가도 함께 나가고 주민들이 시위 집회에 참여할 때 실천가도 함께 참여하고 주민들이 뭔가 현수막을 내걸고 뭐에 반대에 대한 금지, 고소, 고발 이런 걸 할 때 실천가도 힘을 보탠다. 그게 바로 행동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아동이 있는데요. 대도시에 가야지만 재활치료센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도시나 농어촌에는 이런 곳이 없으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실천가가 어디에 가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중개자가 되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을 한번 지어봅시다. 건립해봅시다. 해서 서명운동하고 후원물품, 후원금을 모아서 실제로 그 시설 병원을 짓는다면 이는 행동가가 되겠죠. 여러분 알고 있는 가수 션이 10,000km 달리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0km 달릴 때마다 10,000원씩, 한 사람당 10,000원씩 이렇게 기부금을 모아서 넥슨 회사랑 같이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했잖아요. 푸름에. 그게 이제 1호점 만들어지고 나니까 2호점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다시 이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만들고. 그러니까 최초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아 청소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소아과 청소년과를 만드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닐 거고 또 소아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전문병원을 만드는 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이제 경영 논리에서 이제 약간 뒤처지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행동가로서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중개자 역할이 아니라 우리 동네도 한번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한번 지어봅시다. 사람들의 뜻을 모읍시다. 그들의 편에 서서 활동하면 이는 행동가가 되는 겁니다. 자, 행동하는 거랑 옹호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있듯이 옹호하는 것은 편을 들어주는 거,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는 언제 행동을 하게 되는가? 크게는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모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순간. 두 번째는 지역사회 내에서 뭔가 이념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계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있으면 좋죠.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철거민에 대한 주거권 확립 운동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면 아니 철거민들은 나라로부터 보상을 다 받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역에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일하기 센터, 다시 일하기 센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건립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본인이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그런 데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로스만은 사회행동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구분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걸 사회운동이나 행동으로 해결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최저 생계비를 인상하자는 운동,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운동, 철거민의 주거권을 확립해 주자는 운동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는 거 이제 두 번째 사회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뭐 크게 구별하기보다는 이럴 때 행동가 역할이 필요하다 정도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실천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옹호 기술인데요. 옹호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술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하드캐슬의 옹호 유형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하드캐슬 기억납니까? 건행, 호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 기억하시죠? 우리 호만스, 블라우,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하드캐슬이 권력 균형 전략 이렇게 펼쳤잖아요. 그때 그 하드캐슬 같은 사람입니다. 하드캐슬은 누가 누구를 옹호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별표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자기 옹호와 개인 옹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 옹호라고 하는 건 셀프 옹호입니다. 내가 나를 옹호하는 거죠. 문영주 힘들어 잘하고 있어. 문영주가 문영주를 옹호하는 거 셀프, 자기 옹호입니다. 자, 그런데 문영주를 김유경 교수님이 응원한다. 그래서 김유경 교수님, 문영주 교수님 힘들죠? 편들어주는 거. 이거는 개인 옹호입니다. 자, 그런데 김유경 교수님이 문영주 한 사람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공감 수험서 영상 촬영을 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좌연숙 교수님, 문영주 교수님, 한경훈 교수님 해서 공감 수험서의 저자들을 옹호한다. 이러면 집단 옹호가 되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옹호는 그 지역사회 전체를 옹호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에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집단 우울감에 빠지잖아요. 그죠? 어느 한 사람, 정말 유가족 그 사람들만 옹호할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를 옹호해야 되는 거 지역사회 옹호입니다. 그 지역사회를 옹호하다 보면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그래서 지금도 재난안전 문자에 어디에 지진 얼마 했다.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분들 있을 거고요. 선박 침몰한 사건 뉴스만 봐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치나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혹은 경주 지진, 포항,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트라우마 관련된 기관 설치해달라, 이런 거 정책적 옹호입니다. 지금은 워낙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근데 문제는 그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 범위가 너무 좁다. 이걸 조금 완화해 달라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옹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체제 변환적 옹호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약자들을 위한 사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를 위한 사회도 아니니 체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체제 변환적 옹호입니다. 자, 하드캐슬이 여러 가지 옹호의 기술에 따른 유형을 제시했는데 지문을 주고 나면 여러분은 그게 무슨 옹호인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짝짓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옹호는 뭐다, 자기 옹호는 뭐다, 맞게 설명이 짝이 지어졌는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옹호 어떻게 유형화된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연계 기술입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사례 관리가 활성화되면서 덩달아 강조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연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례 관리가 뭐였습니까? 통합성과 포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즉, 중복, 누락 막고 사각지대 없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과 저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겹쳐버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관들은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 알코올 문제를 가진 분들이나 혹은 우울과 같은 정신장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중증의 혹은 만성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사례관리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기술을 이제 지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분들하고 역할이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모든 역할을 다 해버리면 너무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혼란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연계 기술에서 포인트는 두 번째 동그라미 있죠? 땡땡 되어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별표 하겠습니다. 개별 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팀워크를 해야 된다입니다. 즉,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요. 또 이에 비해서 사회복지관은 모든 주민을 위한 1차적인 종합복지센터가 원래 그 기관의 정체성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시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재활시설,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탈시설화 하는데 최일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고유한 정체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정체성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이 기술은 더 강조된다라고 되어 있죠. 사례 관리가 더 활성화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 사례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예를 들면 희망복지지원단 선생님, 통합사례관리 선생님,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 있는 담당 공무원, 가족센터 선생님, 다문화 관련 선생님, 혹은 노인 맞춤 돌봄, 요양보호사 등등등이 와 있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대학교 졸업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 열세.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공무원들은 그래도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대단한 능력자이니까 우리 우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모두는 평등, 대등,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연계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신뢰하다 보면 결국 연계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도 확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조직화 기술입니다. 조직화 한다는 건 조직을 위한 기술인 거죠. 조직은 뭔가 실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한 명 한 명이 하고 있는 역할을 모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있을 때 우리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주자라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자 개인 단위로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밑반찬 배달 봉사단을 만들어주는 게 조직화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화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조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약자를 소외계층이라고 보고 당신들은 도움만 받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조직화 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입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부산 수영구에는 맥가이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맥가이버가 지금 부산 전 지역에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맥가이버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일용직이나 혹은 건설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로 만들어진 봉사단입니다. 맥가이버처럼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독거르신, 장애인, 지역사회 주민들이 뭔가 형광등이 고장났을 때, 가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문고리가 고장나서 문이 닫히지 않을 때, 문이 내려앉아서 문을 닫을 수가 없을 때, 방충망이 뜯어졌을 때, 이럴 때 출동하는 분들입니다. 자, 조직되어 있죠. 맥가이버로 조직되어 있죠. 하지만 그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니까요. 사회적 약자들은 도움만 받는 존재다?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생산 상호의존. 도움받은 사람이 다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줘본 사람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 공동체성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분들은 약자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인생 사는 동안 60년을 나라에 녹을 먹고 살았네. 60년을 도시락 배달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네. 60년을 기초생활 수급으로 보호받았네. 그거 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60년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았지만 나 이웃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해봤고 생계비 받는 것 중에 얼마를 떼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에 얼마 후원도 해봤고 나도 가지고 있는 손재주가 있어서 겨울철 되면 김장 나눔 행사할 때 나도 손을 보탰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직화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은 특별한 존재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조직화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역할보다는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은 치매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밥만 먹으세요가 아니라고요. 치매는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니까 장기 기억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어릴 때 아들, 딸, 조끼, 뜨개질해서 했던 그 손기술은 아직도 몸이 기억한다고요. 그럼 어르신이 치매는 있지만 뜨개를 해가지고 신생아 모자도 떠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조기에 사망하지 않도록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그렇게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직화에서는 취약계층은 특별한 존재 아님.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 옹호 아님. 옹호는 옹호기술에서 쓸 거고 지금은 조직화 기술이니까 조직화 기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직이 잘 되려면 첫 번째, 사적인 이익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구나 싶으면 사람들은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원데이 클래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김치 담그는 걸 한번 배워볼 텐데요. 물김치를 담글 때 물김치를 2통을 만들 겁니다. 한 통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한 통은 우리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를 열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참여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요. 그럼 우리는 물김치 나눔 봉사단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 나 물김치 담그고 싶었는데,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결국은 모두를 위한 일이네. 조직,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 사적인 이익도 조금 활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직은 만드는 게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임은 만드는 건 쉽습니다.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금방 만듭니다. 단톡방 금방 만듭니다. 하지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조직화라는 건 동적인 과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즉, 이 조직이 활성화되었다가도 조금 침체했다가 다시 또 활성화되기도 하고 침체했다가 그거를 리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실천가가 나 조직 만들었어, 모임 만들었어,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든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갈등을
무서워하지 마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래서 사회관리자, 사회복지사, 실천가는 그런 갈등이 왔을 때 오호 잘 왔다 갈등아. 내가 이거 슬기롭게 해결해서 더 이제 굳건하게 만들리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친목 모임으로 변질돼 버리니까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작은 동호회나 동아리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사가 하니까 뭔가가 다르다. 이런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화를 할 때는 우리의 쟁점, 우리의 목표, 공동의 목표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원 개발 동원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자원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인적 자원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새롭게 우리가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기관에 후원하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챙겨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후원자 발굴하는 사이에 기존 후원자가 후원을 중단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토끼 잘 챙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음식을 배달하다가 보면 쿠폰 주는 가게 있잖아요. 그죠? 쿠폰 10개 모으면 피자 한 판, 탕수육 세트 준다. 그럼 사장님이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죠? 쿠폰을 10개를 모았다는 건 이 사람은 찐이라는 거죠. 단골이라는 거죠. 그럼 그 쿠폰을 사용할 때 평소보다 더 큰 피자, 토핑이 더 많이 올라간 탕수육도 더 쫄깃한 탕수육을 갖다 줘야 되는데 사장님은 쿠폰 손님이니까 이거는 돈이 안 들어온다, 공짜다. 그래서 대충대충 해보내면 그 손님은 이제는 새 출발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쿠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단골은 정말로 우리 고객이다. 쿠폰을 10장까지 모은다는 거 10번 주문했다는 뜻이니까 이번에 쿠폰으로 공짜로 탕수육 나가지만 이분이 다시 쿠폰 1장, 2장 모을 수 있도록 진짜 서비스 제대로 해줘야 되겠네.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 각 딱 잡고 후원해 주세요. 이러면 바빠서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친분을 잘 쌓아놓고 그 친분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맨날 가서 거기서 물건 사다가 갑자기 동네 빵집에 가서 후원 좀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도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복지관 근처에 대규모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는데도 맨날 작은 우리 빵집에 와서 빵을 사주는 사회복지사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번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복지관에 우리가 기부를 한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비공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물적 자원은 더 중요하죠. 물적 자원은 현물, 현금 이 오고 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 신뢰를 보여주는 거, 그를 성과로 나타나게끔 가시화시키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나는 매달 10,000원씩 기부를 했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지를 잘 알 수 없다? 곤란하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기부를 한 돈이 엉뚱한 데 쓰여졌다? 그러면 당장 후원은 중단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부하고 있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소식지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보내주면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더 후원 금액을 증액하게 되니까요. 사람만큼 물적 자원도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술은 임파워먼트 기술입니다. 파워를 불어넣겠다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실천 기술론 시간에 배웠던 역량 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공부하신 걸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임파워먼트는 누구나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가 어떤 위험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이다. 즉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을 던지면 바닥을 한번 튀겼다가 위로 솟아오르잖아요. 용수철도 한번 힘껏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나중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툴툴 털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임파워먼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문제의 근원은 내 탓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데 있다라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감춰뒀던 우리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왜냐하면 항상 목소리는 기득권층들만 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의 이 목소리를 우리끼리만 내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도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이 이 정도다. 우리가 힘을 모으며 이 정도다. 우리가 몇 명이 서명운동을 했다. 이렇게 저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모임,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하고요. 그게 결국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기부금도 내고 봉사활동도 하러 오고 결국 우리 단체 중에 누군가가 비례대표로 나가서 정치 세력화 되는 것까지 그게 인파워먼트에서 강조되는 어떤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실천기술은 공부하셨다시피 점점점 역량 강화 모델이 더 대세잖아요. 그죠? 이제는 전문가가 나서서 직접 전문가를 하는 시대보다는 주민이 주도하는 게 훨씬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천 기술들 중에서도 직접 이게 실천가가 나서는 것보다는 주민을 어떻게 역량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장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사례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내용이나 이론을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출 문제집을 토대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7장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